일생을 건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2,500만 명 중에 뽑힌 500명이 된다는 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나 국회의원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년 동안 힐 러블레스 당의 상류급 당원들에게 알랑거린 적도 있었다. 어떤 지역구가 되든 상관없었다. 꼭 정해둔 지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들을 접대하는 데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았고 홍보비도 그가 상당히 대주었다. 덕분에 그는 이들에게 좋은 말은 들었지만 입 후보는 고사하고 당수가 주최한 모임에조차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채 꿈은 막을 내렸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그는 한동안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고는 마침내 레로크스당에 뛰어들었다. 이 급진 정당에서는 한동안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별로 화려하지도 못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언젠가 알레한드로 당수가 들려주었던 아직도 기억 한편에 머물고 있는 기관지, 대중문제 같은 것에서 그는 조금 거리를 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날을 상기시키면서 입방아를 찢지 않고 자신을 조용히 살아가도록 가만히 놔두는 데 만족하며 그는 돈벌이가 되는 사채업에 매달렸다. 오후가 되면 손자를 데리고 도냐로사의 카페로 나와 손자한테 간식을 시켜주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면서 소일했다. 도냐로사가 탁자에 몸을 기대며 미소 지었다. 엘비라, 요즘 어때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별거 없어요. 엘비라 양은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였다. 두 뺨은 엉망인 채 축 처졌고 눈은 눈병에 걸린 것처럼 충혈되었다. 그 일 잘 정리됐어요. 무슨 일? 그러니까 아니요, 글렀어요. 사흘이나 함께 지내주었는데 고작 머리기름 한 병인걸요. 엘비라 양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도냐로사는 측은한 마음에 얼른 눈길을 돌렸다. 양심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젠장 뭘 더 바라겠어요. 도냐로사는 엘비라 양에게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했다. 돈 파블로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누군 자존심이 없나? 에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엘비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때는 돈 파블로와 잘 지냈잖아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억지만 부리는 데다 어찌나 미련한지. 그런 탓에 그를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는걸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도냐로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설득력 있는 충고의 적절한 목소리였다. 좀 더 참아보지 그래요, 엘비라. 아직도 어린애 같은 데가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엘비라 양은 탁자 밑에 침을 뱉더니 장갑 안쪽으로 입을 닦았다. 베가라고 불리는 돈 마리오 데 라베가는 돈을 상당히 번 인쇄업자였는데 그는 언제나 광고에나 나옴직한 시가를 입에 물고 다녔다. 옆 탁자에 앉은 사내는 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좋은 시가를 피우시는군요. 베가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나쁜 물건은 아니지요. 일두로나 하니까 말이요. 옆 탁자에 앉아 연신 웃음을 짓는 몸집이 조그만 사내는 혹시 나도 당신 같은 팔자라면 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다행인지 마침 그 순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쇄업자를 바라보며 다시 비굴한 웃음을 지었다. 일두로라고요? 적어도 7페세타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1두로에 30센티모를 팁으로 주었소. 이만하면 나에게 충분하오. 그러시군요. 이 로마노네스 같은 부자들만 이런 시가를 피우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요. 로마노네스 같은 사람만 피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당신도 보다시피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시가를 피워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피워보겠소?
예, 무슨 농담도. 배가는 튀어나왔다면 후회할 뻔한 말을 입속으로 삼키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일을 해보시오. 인쇄업자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탁자에서 비굴한 웃음을 흘리던 사내가 웃음을 거두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귓불이 타는 것 같았다. 두 눈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지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려 드는 한심한 돈 파블로가 마담 피멘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싱글거리는 동안 엘비라 양은 꽁초를 버리고 발로 비벼댔다. 엘비라 양은 가끔 진짜 공주 같은 표정을 짓곤 했다. 고양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야옹아, 야옹아, 이리 오렴, 이리 와. 돈 파블로는 부인을 바라보았다. 고양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잘 봐두어야 합니다. 어떨 땐 사람보다도 나으니까요. 눈치가 굉장히 빠른 동물이지요. 야옹아, 야옹이 이리 온, 이리 와. 고양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종종 걸음치며 부엌으로 사라져버렸다. 돈도 많고 영향력도 큰 친구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한테 술탄이라는 페르시아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정말 대단한 놈이지요. 그래요? 물론이지요. 술탄 이리오렴이라고 부르면 꼭 먼지떨이처럼 생긴 탐스러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왔다가 술탄 저리가 하면 금세 자존심 센 신사처럼 가버리거든요. 비단결 같은 털에 걸음걸이는 어찌나 당당한지. 그런 고양이는 흔치 않으리라고 믿지만 사람으로 치면 알바 공작쯤 된다고 할까요? 그 친구는 고양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지요. 정말 귀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고양이지요. 돈 파블로는 카페를 한 바퀴 쭉 훑어보았다. 엘비라 양과 잠시 동안 눈이 마주쳤다. 돈 파블로는 눈만 몇 차례 껌뻑거리다가 고개를 돌렸다. 고양이들은 정말이지 정이 많아요. 여러분은 고양이가 얼마나 정이 많은 놈인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어떤 사람한테 정을 주면 평생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지요. 돈 파블로의 목소리가 조금은 더 쉰 듯 해지자 더 무겁고 엄숙하게 들렸다. 고양이를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요. 맞는 말이에요. 돈 파블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사실 고양이를 본받아야 할 사람 운운한 것은 불쑥 튀어나온 말이긴 했지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업원 페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석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자기 자리에 도착해서 그는 한 손을 의자 등받이에 얹고 뭔가 희한한 것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앞에 있는 거울로는 가까운 곳을, 뒤에 있는 거울로는 카페 안쪽을, 구석에 있는 거울로는 옆쪽을 바라보았다. 저 악마 같은 년, 언젠가 가랑이를 쫙 찢어 놓아야지. 돼지 같은 년, 여우 같은 년. 페페는 뭐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다.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작게 투덜거리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충분했다. 흡혈귀, 박쥐 같은 년, 가난뱅이한테서 빵을 뺏어 먹으려 들어? 페페는 기분 나쁠 땐 토막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다가도 기분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4~5살 먹은 꼬마아이들 둘이 탁자 사이에서 따분한 표정으로 기차놀이를 했다. 카페로 들어갈 때는 한 아이가 기관차가 되고 다른 아이가 객차가 되었다가 문 쪽으로 향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꾸었다.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이들 역시 별로 내키지 않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위아래를 오갔다.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었다. 기차놀이가 너무너무 실증나지만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약속한 이상,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후엔 기차놀이를 하기로 약속한 이상 기차놀이를 계속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기차놀이가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다. 페페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자빠지겠다. 가스티아에 산 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페페에게는 여전히 갈리시아 지방 말투가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페페에게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없이 그저 괴롭지만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는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계속 기차놀이를 했다. 도냐로사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브리엘 몇 그램 넣었지? 60g 넣었는데요. 그것 봐. 아이고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근로조건이 어떻다고? 45g만 넣으라고 했잖아. 우리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 제대로 들으려고나 하는 거야? 도냐로사는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며 다시 쏘아붙였다. 그 모습이 마치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달려가는 기관차 같았다. 가슴으론 쉰 소리를 내며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돈 파블로가 초콜릿이 너무 묽다고 불평하거든. 마누라 데리고 잘 나오는 가게로 가라고 그래. 차라리 그래주면 좋겠어. 그러면 저도 깨닫는 바가 있을 거야. 하느님 덕분에 이곳에선 손님이 남아돈다는 것을 저 재수 없는 인간도 알게 될 거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불만 있으면 딴 데로 가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익이니까. 제가 무슨 왕이나 된다고. 마누라는 독사처럼 굴고 나도 이젠 질렸어. 정말이지 도냐프라도 지긋지긋해. 가브리엘이 늘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도냐로사의 입을 막고 나섰다. 들리겠어요. 들으려면 들으라지. 그러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야.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던 애를 쓰던 천사 같은 엘비라를 저 바보 천치가 왜 차버렸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언제나 뒤에 숨어 불평만 퍼붓는 도냐프라의 극성마저도 엘비라는 용케 잘 참아냈는데 말이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말씀 맞다나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가브리엘은 폭언을 퍼붓는 도냐로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조금만 진정하세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너도 곧 깨달을 거야. 네가 도둑놈이 아니라 결점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말이야.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 너에게 최선인지 잘 알게 될 거야. 담배파리 파디아는 담배 한 갑을 통째로 산 낯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늘 이런 식입니까? 네, 그렇지만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성질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본성이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업원한테 바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잖아요. 그 정도야 뭐 가끔은 우리한테도 남창이니 빨갱이니 해대며 소리 지르는걸요. 낯선 손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요? 그럼요. 이 정도가 뭐 대수인가요? 낯선 손님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요. 그래. 담배파리는 다시 카페를 한 바퀴 돌았다. 낯선 손님은 생각에 잠겼다. 저기 지저분한 상복을 입은 바다 표범같이 사나운 여인네가 문제인지 이 바보 천치같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언제 한번 나를 골라 저 나이살이나 먹은 여자를 잡았다가 치도곤을 먹이든지 해야지 원. 하긴 저들은 그런 건 생각도 못하겠지. 속으론 하루 종일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굽실대는 꼴이라니. 이 바보야 꺼져 도둑놈 못난 놈 소리를 듣고서도 가만히 있다니. 홀리기라도 했나? 이 정도가 뭐 대수인가요? 라니. 별 수 없는 인간들이군. 이런 대접을 받고도 좋다고 실실거리고 말이야. 낯선 손님은 계속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마우리시오 세고비아라는 사람으로 전화국에 다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이는 38이나 40살쯤 되어 보이고 빨간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었다. 그는 이곳에선 상당히 먼 아토차에서 살았다. 여기에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떤 아가씨를 뒤쫓아왔는데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그 아가씨가 길 모퉁이를 돌더니 첫 번째 문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구두 닦기 세군도가 소리를 질렀다. 수아레스 씨, 수아레스 씨.
수아레스 씨 역시 이곳에 그리 자주 들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가 놓인 곳으로 갔다. 발목을 묘하게 쩔뚝거리며 걷는 그는 요즘 유행하는 밝은색 양복을 입고 코안경을 걸쳤다. 나이는 50살 정도 먹어 보였고 치과의사나 이발사일 것 같았다. 어찌 보면 화학제품 영업사원 같기도 했다. 굉장히 바쁜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에스프레소 한 잔, 구두 닦기 좀 불러주고 택시도 좀 잡아줘 라는 말을 한꺼번에 쏟아낼 것 같았다. 이런 바쁜 사람들은 이발소에 가면 면도하기, 머리 깎기, 손톱 다듬기, 구두 닦기, 신문 읽기를 한꺼번에 해치운다. 이들은 친구와 헤어질 때면 가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페에 있을게. 그 후엔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해질 무렵엔 처제 집에 잠시 머물 예정이야. 연락처는 전화번호부에 나올 거야. 아직 해결해야 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그만 가봐야겠어. 라고 말하곤 한다. 누구라도 이들이 사람을 썩 잘 부리는 성공한 유명인사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수아레스 씨는 작지만 품이 있는 목소리로 통화했다. 자기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점을 과시하고자 조금은 꾸민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의 재킷은 약간 짧아 보였고 바지는 투사들이 입는 것처럼 통이 좁았다. 너구나. 뻔뻔하네 뻔뻔해. 너 정말. 그래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알았어. 좋아. 걱정 마. 잊지 않을 테니까. 납작코 잘 있어 안녕. 헤헤 여전하네 우리 귀염둥이. 잘 있어. 곧 데리러 갈게. 수아레스 씨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빙그레 웃으며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다리 저는 모양새가 전율하듯 떨렸다. 조금은 요염하고 바람기가 느껴지는 걸음걸이였다. 수아레스 씨는 커피값을 계산한 다음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가 오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갔다. 그는 로마시대 검투사처럼 고개를 쳐들고 걸었다. 얼굴엔 만족스러운 기쁨이 넘쳤다. 회전문이 그를 집어삼킬 때까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끈질긴 시선으로 뒤쫓았다. 유난히 남의 눈길을 끄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별 같은 것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눈에 띄었다. 여주인은 반쯤 몸을 돌려 계산대 쪽으로 향했다. 니켈로 도금한 커피포트는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으며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냈고 낡은 구릿빛 금전 출납기는 계속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밤새 담배에 찌들어 얼굴이 누렇게 뜬 종업원 몇 명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대리석 탁자 위에 쟁반을 올려놓고 비스듬히 기댄 채 주문받은 것과 금색, 은색 거스름돈을 지배인이 내주기만을 기다렸다.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종업원이 요구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또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잡담만 나누네. 사장님, 우유를 더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우유를 더 가져오라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가져왔는데? 늘 가져오던 대로 60리터 가져왔어요, 사장님. 그런데 모자라단 말이야? 충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가 산부인과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얼마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20리터요. 남지 않겠어? 남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남지 않을 거라니. 남으면 어떡할래? 어디 한번 말해봐. 남지 않을 거예요. 장담할게요. 그래, 언제나 장담한다고 하지. 장담한다고 말이야. 하긴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지. 그렇지만 남으면 어떡할래? 안 남아요. 보세요. 어떻게 남겠어요. 홀이 저렇게 꽉 차 있는데. 그래? 홀이 꽉 차 있다고? 말은 쉽게도 잘하네. 그건 내가 정직하고 후하게 장사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다른 가게로 다 가버렸을 거야. 얼마나 쫀쫀한 인간들인데. 종업원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이봐, 거기 기운 좀 내. 그리고 그 쟁반엔 웬 블랙커피가 그렇게 많아. 손님들이 스위스빵도 있고 카스텔라도 있고 과일파이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를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 말을 안 하는데 알 턱이 있나. 내가 망해서 길거리에서 복권이나 팔고 다니는 꼴을 보고 싶겠지. 그렇지만 나보다는 너희들이 먼저 신세 조질 거야. 난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 잘 알지. 똑똑히 해.
빨랑빨랑 움직여. 내가 꼭지까지 돌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종업원들은 빗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 쟁반을 들고 계산대에서 벗어났다. 아무도 도냐로사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당연히 도냐로사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둥근 탁자에 팔꿈치를 괸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창백한 이마에 손을 댄 채 괴로움이 가득한 슬픈 눈빛과 걱정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종업원과 이야기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길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 물을 청하는 길 잃은 꼬마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종업원은 우유 따라주는 아이에게 고개를 까닥였다. 우유 따라주는 아이인 루이스는 여주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페페씨가 그러는데 저 손님이 돈을 못 내겠다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내라고 해. 그것이 제가 할 일 아니야? 만약 돈을 못 받아내면 제 돈이라도 채워놓으라고 해.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 여주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누구야? 저기 금속태 안경을 쓴 사람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정말 웃기는 놈이네. 저런 꼴에. 그런데 왜 돈을 못 내겠다는 거야? 글쎄요. 돈을 하필 가져오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1도로도 없단 말이야. 이놈의 나라엔 어딜 가나 불안당뿐이니. 우유 따라주는 아이는 도냐로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와서 갚겠대요. 도냐로사의 목구멍에서 노쇠 두들기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돌아오는 놈은 백에 하나도 없어. 아무리 잘 봐줘도 시간이 지나면 잊기 마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키워놓은 까마귀가 내 눈깔까지 파먹는 법이라고. 페페한테 가서 말해. 잘 아는 것처럼 얌전히 길가로 끌어내. 좀 아픈 대로 두어 대 갈겨주라고 말이야. 제기랄. 우유 따라주는 아이가 페페에게 가려고 하자 도냐로사가 몇 마디 다시 덧붙였다. 그리고 페페더러 얼굴 잘 기억해 놓으라고 해. 예, 사장님. 도냐로사는 그곳에 남아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바라보았다. 루이스는 늘 들고 다니는 우유 포트를 쥐고 페페에게 가서 귀속 말했다. 사장님 말씀은 이게 전부예요.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페페가 다가오자 손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느다란 철사태로 만든 싸구려 안경을 쓴 그 손님은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 말라 비틀어진 약골이었다. 낡은 윗도리와 헤어진 바지, 그리고 짙은 잿빛 중절모에는 기름때가 찌들었다. 신문지로 싼 책 한 권을 겨드랑이에 꼈다. 원하신다면 이 책이라도 놓고 가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더는 귀찮게 하지 말고. 손님은 페페를 뒤따라 문 쪽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날씨는 싸늘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신문 파는 아이들이 석간신문을 사라고 소리쳤다. 전차가 처량하고 음울하면서도 비극적인 소리를 내며 푸엔카랄 거리로 내려갔다. 이 손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길거리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사람, 저속하고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었다. 왼팔엔 문신이 있고 허벅지엔 흉터가 있었다. 그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어서 프랑스어도 곧잘 번역했다. 학계와 문학계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문해지 태양에 실린 연재소설도 줄줄 외울 정도였다. 그는 젊었을 적엔 스위스 여자를 애인으로 두었고 최신 경향의 시도 쓴 적이 있었다. 구두 닦이는 돈 레오나르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돈 레오나르도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 멜렌데스 가문이야말로 카스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들과 친척 관계를 맺어온 유서 깊은 가문이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지주이기도 했고, 그런데 당신도 보다시피 이젠 내가 이 꼴로 길 한가운데 낳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구두 닦기 세군도는 돈 레오나르도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몽땅 털어갔다는 사실 때문인지 그에게 두려움과
심지어는 충성심마저 느꼈다. 오늘따라 돈 레오나르도는 구두 닦기에게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았고 구두 닦기는 강아지처럼 그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러나 언제나 오늘 같지는 않았다. 재수 없는 날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구두 닦기는 돈 레오나르도에게 진짜 개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운 나쁜 날이면 그는 풀죽은 모습으로 돈 레오나르도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하실 말씀이라도. 돈 레오나르도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구두 닦기는 개의치 않고 다시 끈덕지게 말을 붙였다. 날씨가 상당히 춥군요. 그렇군. 구두 닦기는 웃음을 지었다. 돈 레오나르도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다. 그 말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몹시 기뻐. 그가 만일 또 6천 두로를 빌려달라고 하면 구두 닦기는 기어코 또 빌려주었을지도 모른다. 구두 좀 광을 내드릴까요? 구두 닦기는 얼른 무릎을 꿇었다. 돈 레오나르도는 언제나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쇠로 만든 구두통 발판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돈 레오나르도는 기분이 좋은 것이 분명했다. 필시 무슨 주식회사라도 세우려고 계획을 꾸미는 것이었다. 예전엔 정말이지 우리들 중 누군가가 증권회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돈 레오나르도는 입가에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허공에 찡그린 얼굴 표정을 그렸다. 담배 많은 종이 있으십니까? 담배 한 대 말아 피우고 싶은데 마침 종이가 떨어져서 옆자리 사람에게 물었다. 구두 닦기는 입을 다물고 못 들은 척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종업원과 커피값을 내지 못하는 남자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를 바라보던 엘비라 양에게 도냐로사가 다가갔다. 다 보았지요, 엘비라. 엘비라 양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가엾어요.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냐로사. 당신마저도 나에게 감상적으로 나오기에요. 좋아요. 내 맹세하건대 마음이 약한 것으로 따지면 나만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엘비라 양은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이 여자는 굶어 죽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젊은 나이에 굶어 죽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내던진 감상주의자였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미인도 아니고 세련된 여자라고 볼 수도 없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봐온 것이라고는 쓰레기 같은 끔찍한 사건들 뿐이었다. 엘비라 양은 살아생전에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던 피델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다. 피델 에르난데스는 아내 에우도시아를 구두 만드는 송곳으로 찔러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09년 그레고리오 마요랄의 손에 교수형을 당했다. 죽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국에다 독약을 타먹였으면 귀신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었는데 였다고 한다. 엘비라 양은 11살인가 12살 때 고아가 되었다. 그녀는 비알론으로 가 성 안토니오 교회에서 자비를 하던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생활이 무척 어려웠고 아들을 교수형으로 잃은 뒤로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도 죽고 말았다. 마을 처녀들은 동네 입구에 있는 교수대를 가리키며 내 아빠도 이것과 똑같은 교수대에 걸려 죽었지. 어휴 재수없어 라고 놀리곤 했다. 엘비라 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골 장터에 과자를 팔러 오던 아스투리아 남자를 따라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남자와 2년여를 함께 떠돌며 살았다. 남자가 어찌나 폭력이 심했던지 그녀는 허리를 못 쓸 정도였다. 결국 오렌세에서 남자를 받아 버린 다음 그녀는 비아르 마을에 있는 펠로나 장려촌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말라카의 딸을 만났다. 말라카는 프란셀로의 목장에서 땔감을 주워 파는 사람인데 12이나 되는 그녀의 딸들은 모두 몸을 팔았다.
이때부터 엘비라에겐 상황이 노래하듯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가엾은 엘비라 양에겐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소심하면서도 약간 거만한 구석도 있었다. 돈 하임의 아르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탓에 조금은 따분했다. 매일 천장만 쳐다보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것도 지겨웠다. 그는 의자 등에 기대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자식 잃은 부인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부인은 언제나 당구장으로 연결된 달팽이 모양 계단 아래 앉아 조용히 인생이 흘러가는 것만을 지켜보았다. 사기, 악질 조직,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나 역시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지요. 은행이 하는 짓은 언제나 실수투성이이며 지나치게 부지런하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증인들은 때가 무르익기도 전에 서두르는 통에 결국은 이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곤 하지요. 돈 하임에는 천박해 보이는 동작으로 체념을 드러냈다. 이러면 결국엔 반드시 일이 터지고야 말지요. 부도가 나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누군가 돈을 떼이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돈 하임의 아르세는 말을 아끼며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위험이 묻어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한 말의 효과를 살펴보고 재어보고 숙고해보듯이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다. 하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아들 잃은 부인은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이상하게 뜨고 그의 말을 듣기만 할 뿐이었다. 신경 써서 듣는다기보다는 졸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았다. 부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 말 아시겠어요? 그 외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지요. 짤막한 말 중간중간에 떼어 먹힌다느니 처먹는다느니 하는 특유의 점잖지 못하고 상스러운 말투를 사용하긴 했지만 돈 하이메는 확실히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끔 고개만 앞뒤로 끄덕일 뿐이었다. 부인도 잘 아시다시피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지요. 도냐 이사벨 몬테스라는 산스의 미망인 부인은 돈 하이메가 자꾸 내 말 아시겠어요? 라고 되묻자 죽은 남편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었다. 그는 떡 벌어진 체격에 우아한 기품이 있는 당당한 청년으로 콧수염엔 기름을 바르고 다녔다. 조금 어지럽긴 했지만 행복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고 도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잠시 후 내막염에 걸려 바보 같은 얼굴로 죽은 불쌍한 파코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며 슬픈 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 하이메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이란 말을 강조하려고 감았던 눈을 뜨는 바람에 도냐 이사벨의 표정을 금세 읽을 수 있었다. 부인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닙니까? 안색이 상당히 창백한데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요. 돈 파블로는 늘 별 생각 없다는 듯이 엘비라 양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엘비라 양과 모든 관계가 끝나긴 했지만 그녀와 함께 보냈던 시절을 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이며 사근사근한 여자였다. 돈 파블로는 겉으론 돼지니 갈보니 떠들며 엘비라 양을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돈 파블로는 마음이 누그러질 때면 작은 소리로 섹스가 문제가 아니야. 섹스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이내 엘비라 양이 굶어 죽든 문둥이가 되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잊어버릴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 루이스, 아까 그 젊은이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고선 돈을 못 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내게 말을 했어야지. 착한 애 같던데. 그런 사람은 믿을 필요 없어요. 양심불량인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파블로의 아내 도냐 프라가 입을 열었다. 양심불량인 거지들이 많은 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루이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부인. 뭐라고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스위스빵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동정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공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도냐 프라는 자기가 한 말에 대단히 만족해 했다. 정말이지 멋진 말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돈 파블로는 다시 한번 고양이에 놀랐던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커피값을 내지 않는 치들에게는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되지요. 절대로요. 어떤 놈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방금 거리로 쫓겨난 놈도 세르반테스나 이사악 페랄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천재라고 할 만한 놈이거나 아니면 정말 교활한 놈이겠지요. 내가 커피값 정도는 대신 계산해 줄 수도 있었는데 나에겐 커피 한 잔 값은 더 내나 덜 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돈 파블로는 갑자기 자기 말이 확실히 옳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빙그레 웃었다. 이런 일은 비이성적인 동물들한테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하긴 동물들이 비이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면도 있군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니까요. 부인을 그토록 놀라게 했던 저 멋쟁이 고양이도 그저 장난치고 노는 것만 알라고 만들어진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돈 파블로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만일 그의 가슴을 열고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아스팔트처럼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가득 찬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조금 있으니 페페가 다시 들어왔다. 여주인은 앞치마에 두 손을 찔러놓고 다리를 벌린 채 어깨를 뒤로 젖히며 깨진 종소리 같은 거칠고 메마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이리 와봐. 페페는 여주인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무슨 일인데요? 한 방 먹여줬어? 그럼요, 사장님. 몇 대나 갈겨줬어? 두 대요. 여주인은 두 눈을 감으며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안경 너머 얼굴을 문질렀다. 쌀가루로 화장했는데도 그 위로 삐죽이 올라온 수염이 그녀의 손가락을 찔러댔다. 어디를 걷어찼는데 닥치는 대로요. 참 다리를 걷어차줬어요. 잘했어. 이번 일로 깨달았을 거야. 다시는 정직한 사람들한테서 돈을 빼앗을 생각은 하지 않겠지. 도냐로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는 손을 비계처럼 축 늘어진 배 위에 올려놓았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배부르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후한무치한 놈 같으니 개같은 놈들, 순대처럼 생긴 도냐로사의 손가락이 등불에 비쳐 예쁘게, 아니 조금은 요염하게 반짝였다. 페페는 비굴한 눈빛으로 여주인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떴다. 비록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돈 호세 로드리게스 데 마드리드는 체스를 두는 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팔두로밖에 안 합니다. 겨우 팔두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다니. 체스를 두던 사람이 그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호셋이 거저 생긴 건데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나요? 젠장 별거 아니라니까요. 고작 팔두로로 뭘 하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팔두로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그 말은 맞네요. 그렇지만 내 말의 핵심은 거저 생긴 건데 뭔들 나쁘겠냐는 뜻이지요. 그렇긴 하죠. 하여튼 아무런 힘 안 들이고 번 돈이니까요. 돈 호세에게 말대답을 했다고 길거리로 내몰린 바이올린 연주자 같으면 팔두로로 일주일은 너끈하게 버텼을 것이다. 사실 그는 식사량이 얼마 되지 않았고
담배는 남에게서 얻어 피웠으니 $8로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긴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일주일을 연명하는 사람들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엘비라 양이 담배파리를 불렀다. 파디야, 부르셨어요. 트리톤 2개비만 줘. 돈은 내일 줄게. 그러세요. 파디야는 담배 2개비를 엘비라 양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1개비는 남겨뒀다. 나중에 피울 거야.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말이야. 그러세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선 모두가 다 서로를 믿으니까요. 담배파리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엘비라 양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마카리오에게 말 좀 전해주지 않을래? 물론이죠. 전해드릴게요. 루이사 페르난다를 좀 연주해달라고 해줘. 담배파리는 다리를 끌며 악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한참 동안 엘비라 양과 눈짓을 주고받던 한 신사가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 사르수엘라는 정말 아름답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가씨? 엘비라 양은 얼굴을 찡그리긴 했지만 그의 말에 수긍했다. 신사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얼굴 찡그린 것을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좀 감상적이기도 하고요. 엘비라 양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신사는 새롭게 힘을 얻은 듯 싶었다. 연극 좋아하십니까? 좋은 작품이라면. 신사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헛기침을 몇 차례 하더니 엘비라 양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면서 말을 이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 보러 자주 가십니까? 가끔요. 신사는 끈질기게 공을 들였다. 최대한으로 노력했다. 그러니까 조금 어두컴컴한 영화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나 영화를 보러 갈 뿐이에요. 신사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요즘 젊은이들 때문이지요. 쌍쌍이 영화관에 오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젊었는데. 그런데 아가씨, 내가 보기엔 아가씨도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떨 땐 정말 멋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소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 생각은 어때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괜찮으시면 나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군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훗날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겠지요. 괜찮으시다면 그러니까 담배를 한 갑 사드리고 싶은데. 신사는 당황해서 말을 서둘렀다. 엘비라 양은 어느 정도는 무시하는 투로 그러니까 열쇠는 자기 손에 있다는 투로 대답했다. 좋아요. 안 될 것도 없지요. 그것이 소원이라면요. 신사는 담배파리를 불러 트리톤 한 갑을 사서 자기 딴에는 가장 멋진 웃음을 띠며 엘비라 양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에 앞서 엘비라 양에게 몇 마디 말을 남겼다. 아가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레온시오 마에스트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또 만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주인은 지배인을 불렀다. 지배인의 이름은 로페스, 즉 콘소르시오 로페스였다. 그는 시우다 드레알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부촌 토메요소 출신이었다. 로페스는 젊고 잘생긴 청년으로 언제나 깔끔하게 단장하고 다녔다. 커다란 손과 좁은 이마가 특징이고 조금 게으른 편이었다. 그는 도냐로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가볍게 받아넘기곤 했다. 저 여자는 혼자 떠들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야. 제풀에 지칠 테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콘소르시오 로페스는 개똥철학자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다. 하긴 그의 철학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마드리드에 오기 전 토메요소에서 살 때 그는 10년인가 12년인가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어떤 여자에게 쌍둥이를 임신시켰는데 막상 그녀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퍼부어댔다. 마루히타와 결혼해. 그러지 않으면 내 눈에
뛰는 즉시 브라를 잘라버릴 테니까. 콘소르시오 로페스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 고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마드리드로 주랭랑치고 말았다. 두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은 덕분에 그 또한 점차 고향을 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콘소르시오는 언제나 지갑에 쌍둥이 사진 2장을 넣고 다녔다. 한 장은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찍은 것으로 벌거벗은 채 요 위에 누워있는 사진이었고 또 한 장은 첫 영성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미 구티에레스 부인이 된 옛 애인 마루히타 라네로가 직접 보내준 것이었다. 참 앞서 이야기했듯 여주인이 로페스를 불렀다. 로페스, 예 사장님, 백포도주 맛은 어때? 요즘은 괜찮아요. 아니스 소주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곧 바닥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다른 걸 내놓도록 해. 지금 당장은 살 돈도 마땅치 않고 또 사고 싶지도 않아. 꼭 그것을 달라고 할 때만 내놔. 참, 그거 샀지? 설탕요? 그래. 예, 내일 가져올 거예요. 14페세타 50센티모에 주겠대? 예, 15페세타를 내라고 하다가 많이 사니까 50센티모를 깎아주겠대요. 잘 됐네. 지배인도 이젠 잘 알았지? 설탕은 딱 한 봉지씩만 줘. 절대로 더 주면 안 돼. 잘 알았지? 물론이지요. 시 쓰는 청년은 연필을 입에 문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만 작품을 쓰는 시인이었다. 오늘 오후엔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운을 맞추지 못했다. 그는 종이에 몇 가지 운을 적어 놓았다. 리오에 어울리는 운으로 티오나 트로니오나 따위가 아닌 다른 것을 궁리했다. 알베드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굴러다녔고 에스티오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어리석음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네. 시장바닥 천덕꾸러기들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파란 눈 소녀는 강해지고 진짜 강해지고 싶다네. 파랗고 예쁜 눈망울의 소녀는 작품이 사람을 죽이는 건지 사람이 작품을 죽이는 건지 모르겠네. 금발 소녀가 죽어라 죽어. 하지만 예쁜 시집 한 권은 남기겠네.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젊은 시인은 얼굴이 창백했다. 너무 창백해 백지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광대뼈엔 작은 점이 아주 작은 점이 2개 있었다. 파란 눈 소녀 강강강. 파랗고 예쁜 눈망울의 소녀는 오만 아저씨 오만 아저씨. 금발 소녀는 자유의지를 되찾는다. 파란 눈 소녀 그녀의 자유의지는 기쁨에 겨워 부르르 떤다. 파랗고 예쁜 눈망울의 소녀는 갑자기 자유의지를 떨쳐낸다. 파란 눈 소녀는 나는 이제야 되찾는다. 순수한 나의 자유의지를. 파란 눈 소녀 부드러운 한여름 햇살에 얼굴을 돌리며 파란 눈 소녀는 어떤 눈이었을까? 한여름 곡식을 걷어들이며 소녀는 어떤 눈이었지? 라라라라라 한여름에. 젊은 시인은 갑자기 카페가 흐려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여름은 온 우주에 입을 맞추며 즐기네. 젊은 시인은 현기증이 난 어린아이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관자놀이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뭔가 떠오를 것만 같은데 혹 우리 어머니가 한여름 벌거벗은 여인 위를 한 남자가 날아오른다. 한 남정네. 아니야 안 돼. 그럼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절대 안 돼. 세상이. 그래 재미있네 재미있어. 연금으로 연명하는 두 부인은 꼭 원숭이처럼 화장하고선 구석진 탁자에 앉아 악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멋진 예술가예요. 그의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 절로 즐거워진다고요. 죽은 남편 라몬도 그가 고이 잠들어야 할 텐데 늘 여보 마틸데 그가 얼굴에 바이올린을 갖다 대는 것을 잘 봐도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를 보기만 해도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후원자만 있었어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도냐 마틸데는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곤 했다.
그녀는 뚱뚱하고 지저분하고 잘난 체 잘하는 여자로 유명했다. 몸에선 악취가 났고 배는 커다란 물 항아리 같았다. 진짜 예술가예요, 진짜. 네, 맞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이 시간만을 생각하며 보낸답니다. 나 역시 그가 최고의 예술가라고 믿어요. 그가 왈츠곡 명랑한 미망인을 연주할 때면 나조차도 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니까요. 도냐 아순시오는 양처럼 순해 보이는 여자였다. 확실히 색다르지 않나요? 더 멋지기도 하고 더 감상적이기도 하고. 도냐 마틸데에겐 발렌시아에서 배우 행세를 하며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도냐 아순시오는 딸만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겔 콘트레라스라는 술깨나 좋아하는 건설부 관리와 결혼했고 또 하나는 미혼인데 빌바오에서 대학 교수와 동거했다. 고리대금업자는 손수건으로 손자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의 두 눈이 다정스레 반짝였다. 그가 옷을 그리 잘 차려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위험이 느껴졌다. 꼬마 아이는 밀크커피 2잔과 스위스 빵 2개를 먹어서인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돈 트리니다드 가르시아 소브리노는 생각에 빠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다. 그의 손자는 좀 마른 편이었고 배만 불룩 튀어나온 것이 꼭 집시 같았다. 손으로 뜬 모자에 손으로 뜬 워머, 한마디로 그의 손자는 옷을 단단히 입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지 어디 불편한가? 젊은 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에 놀란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었다.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를 덮었다. 어디 아픈 건 아니요? 몇몇 얼굴이 그쪽을 향했다. 시인은 멍한 표정으로 빙그레 웃었다. 이 친구를 일으켜 세우게 좀 도와줘요.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시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탁자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도와줘요. 혼자선 어떻게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일어섰다. 도냐로사는 계산도에서 지켜보았다. 또 소동을 피우려는 젊은 시인은 탁자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이마를 찌은 것 같았다. 물 있는 대로 데려갑시다. 현기증이 나는 모양인데. 돈 트리니다드가 다른 손님 서너 명과 함께 시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정신이 들게 하는 동안 손자아이는 열심히 탁자 밑에 떨어진 스위스 빵 조각을 주워 먹었다. 소독약 냄새를 맡게 하면 정신이 좀 들겠지요. 현기증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시인은 변기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댄 채 마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아직 정신은 차리지 못했지만 어쩐지 즐거운 모양이었다. 돈 트리니나드는 자기 탁자로 돌아왔다. 이젠 괜찮아졌나요? 예,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현기증이 좀 났던 모양이에요. 엘비라 양은 트리톤 2개비를 담배파리에게 돌려줬다. 이건 네가 피우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쳇, 별거 아니야. 언젠가 파디아가 엘비라 양을 좋아하던 남자를 두고 멧돼지라고 부르자 엘비라 양이 불쾌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담배파리는 엘비라 양을 대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돈 레온시오 마에스트레는 하마터면 전차에 치일 뻔했다. 당나귀 새끼 같은 이라고. 네가 당나귀 새끼지. 이 바보 멍청아. 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돈 레온시오 마에스트레는 엘비라 양을 생각했던 것이다. 정말 귀여워. 그래, 정말이야. 확실해. 아마 괜찮은 여자일 거야. 저질은 아닐 테지. 하긴 알게 뭐야. 누구에게나 삶은 한편의 소설이니까. 좋은 집안 출신인데 집에서 싸우고 나온 건지도 모르지. 지금 어떤 사무실에서 일할지도 몰라. 노동조합 사무실 같은 데서 말이야. 어딘지 슬프면서도 묘한 표정이었거든. 아마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인지도 몰라. 누군가 하루 종일 자기만을 바라보며 안아주길 바라는지도 모르지. 돈 레온시오 마에스트레는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일 다시 와야지. 그래, 반드시. 만일 그녀가 와 있다면 일이 잘 될 징조일 거야. 그런데 없다면 반드시 찾아내야지.
돈 레온시오는 외투깃을 세우더니 가볍게 두어 번 뛰었다. 엘비라, 엘비라, 예쁜 이름이야. 트리톤 한 갑을 선물 받은 게 마음에 들었을 거야. 담배를 피울 때마다 내가 생각나겠지. 내 일은 내 이름을 몇 번 반복해줘야지. 레온시오, 레온시오 하고 말이야. 혹시 레온시오라는 내 이름으로 애칭을 만들어 불러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 레오라든가 온시오라든가 온세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술이 당기는데 맥주 한잔 해야겠네. 돈 레온시오는 술집에 들어가서 스탠드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다. 옆자리 둥근 의자에 앉은 여자가 미소 지었다. 돈 레온시오는 등을 쥐고 돌아앉았다. 그 웃음을 받아주는 게 어쩌면 배신이라는 엘비라 양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니야. 엘리비타는 별로야. 엘비라가 나아. 엘비라가 더 간결하고 예쁘니까. 둥근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어깨너머로 말을 걸었다. 이봐요, 새님. 담뱃불 좀 빌려주실래요? 돈 레온시오는 부들부들 떨면서 담뱃불을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얼른 술값을 치르고 황급히 거리로 나섰다. 엘비라, 엘비라. 도냐로사는 지배인 곁을 떠나기 전에 물어보았다. 악사들에게 커피를 주었지? 아니요. 그래? 지금 당장 갖다 주고 와. 완전히 녹초가 된 모양이던데 심통이 난 건지. 악사들은 무대 위에서 루이사 베르난다의 마지막 소절을 억지로 연주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이 곡은 정말 멋들어졌다. 엑스트라 마두라의 떡갈나무 숲엔 조용하고 아늑한 나만의 작은 집이 있다네. 이 곡을 연주하기 직전엔 음악의 시간을, 그전엔 축제의 꽃 아름다운 마드리드 아가씨의 한 부분인 장미 한 다발을 든 아가씨를 연주했다. 도냐루사는 악사들에게 다가갔다. 커피 가져오라고 말해뒀어요, 마카리오. 고맙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요? 잘 아시겠지만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어기지 않죠. 잘 압니다. 곧 커피를 가져올 거예요. 축 늘어진 황소처럼 툭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던 바이올린 연주자는 담배를 말며 멍하니 도냐로사를 바라보았다. 도냐로사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입을 삐죽댔다. 그녀는 맥박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 것도 가져올 거예요. 세오 안에. 잘 됐네요.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 퉁명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안 드나요?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카리오가 얼른 중간에 끼어들었다. 사실 그는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프답니다, 사장님. 그렇다고 그렇게 퉁명스러울 것까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좀 받아야 해요. 뭔가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하면 길길이 날뛰질 않나. 기껏 잘 대해주고 기분을 맞춰주면 제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잘 됐네 라고 대꾸하질 않나. 자기 동료가 도냐로사를 달래는 동안 세호 아내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옆 탁자에 앉은 신사에게 물었다. 참,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죠? 물을 좀 뒤집어 쓰더니 정신이 든 모양이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인쇄업자 배가는 옆 탁자에 앉은 아첨꾼에게 담배 쌈지를 넘겨주었다. 자, 한 대 말아 피우시지요. 다른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나도 한때 당신보다 더 심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시오? 난 정말 지독하게 일을 했소. 옆 탁자에 앉은 사람은 선생님 앞에 불려나온 학생처럼 웃었다.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만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했다. 잘하셨네요. 물론이요. 일만 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소. 그 덕분에 지금은 당신도 보다시피 매일 저녁 담배를 피우며 술도 한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소. 옆 탁자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 의미는 없어 보였다. 저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소리 마시오. 일은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당신 정말 일할 생각은 있는 거요?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정거장에 가서 짐이라도 나르지 그러시오. 그런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사흘도 못돼 나가 떨어질 텐데요. 그리고 학교도 조금은 다녔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하긴 그렇지요. 이것 보시오.
이건 당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오. 하는 일 없이 팔짱이나 끼고 카페에 죽치고 앉아 빈둥거리는 사람들 말이오. 결국 언젠가는 기절에 쓰러지고 말 거요. 방금 화장실로 데려간 비실비실한 젊은이처럼. 학사라고 말했던 젊은이는 담배 쌈지를 인쇄업자에게 돌려주었다. 구태여 상대가 한 말에 반대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잘 피우겠습니다. 천만에 당신 정말 학사 출신이요? 예, 3차 교육과정 시절에 다녔습니다. 좋소.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소. 빈민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병영에 들어가 줄 서는 일 없도록 말이오. 어떻소? 일 좀 해보겠소? 물론입니다, 선생님.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오시오. 명함을 한 장 줄 테니 12시 전에. 그러니까 11시 30분경에 오는 게 좋겠소. 당신이 할 줄만 안다면, 그리고 하겠다고만 한다면 우리 인쇄소에서 교정 일을 볼 수 있을 거요. 마침 오늘 아침 데리고 있던 정말이지 뻔뻔스러운 놈을 내쫓아버린 참이었소. 엘비라 양은 돈 파블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돈 파블로는 옆 탁자에 앉은 젊은이에게 뭔가를 설명했다. 소다는 정말 좋은 것이지요.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의사들이 소다를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소다나 처방받자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에요. 젊은이는 별 생각 없이 동감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탁자 밑으로 보일락말락하는 엘비라 양의 무릎에 온통 신경이 가 있었다. 거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니. 내 말 들어보면 잘 알겠지만 쓸데없이 기름칠 필요 없다고요. 돈 파블로의 부인 도냐프라는 가짜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쑤시개로 금리를 쑤시는 뚱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는데 지쳤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말썽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남자가 불이라면 여자는 불쏘시개인 셈인데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 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49번 플랫폼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 모양인지. 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던 뚱보 여인은 손가락 사이로 이쑤시개를 부러뜨렸다. 정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사람들 모두 채신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수영장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확실히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떤 아가씨든 내가 소개해서 당신과 악수하면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적어도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좀 알아야 할 텐데 원. 맞아요. 극장도 책임이 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남자와 여자를 뒤섞어 몰아넣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리 만무하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도덕적인 세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다 엉망이 될 거예요.